김성관, 1984년생. 3명의 희생자 모두 직계가족, 무기징역 선고. 그는 사형 집행실에서 마지막 식사도 마지막 유언도 남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그에게 다른 형벌 즉 차가운 철창 뒤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설명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곱씹으며 침묵 속에서 쓰러져가는 존재라는 형벌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단지 판결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잔혹성에 대한 고통스러운 질문이며 가장 신성한 관계인 가족 안에서조차 어떻게 악이 싹틀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다. 남편이자 2 어린아이의 아버지였던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직접 파괴했다. 친어머니와 이복동생 그리고 자신을 길러준 의붓아버지까지 살해했다. 모든 것은 돈 때문이었다. 아들에서 냉혈한 살인자로 화목했던 가정에서 끔찍한 살인 현장으로 김성관의 범죄 여정은 대한민국 범죄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오늘 우리는 범죄에서 정의에 이르기까지 용납할 수 없는 잔혹 행위에서부터 기나긴 수감 생활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여정을 함께 추적해 볼 것이다. 이 콘텐츠는 폭력적이고 실제 범죄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청에 주의를 요한다. 2017년 10월 21일 서울을 둘러싼 번화한 위성도시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조용한 아파트에서 굳게 닫힌 문 뒤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 그 집에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55세의 어머니와 이제 막 인생의 문턱에 들어선 14세의 어린 아들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자 형인 김성관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했다. 그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의 잔혹함은 끝이 없는 듯했다. 같은 날 저녁 8시경 장거리 운전사들이 쉬어가는 한적한 강원도 평창군의 한 도로 휴게소에서 그는 자신을 친아들처럼 아끼고 돌봐준 57세의 의붓아버지를 계속해서 살해했다. 하루 만에 3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들 모두는 그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다. 이 범죄의 동기는 순간의 분노나 해결할 수 없는 가족 갈등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단순하고 노골적인 것이었다. 바로 돈이었다. 범행 당일 가족의 피를 묻힌 후 김성관은 냉정하게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약 1억 9천만 원을 인출했다. 이틀 후 그는 아내와 2 어린 딸 당시 2세와 7개월과 함께 뉴질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도주했고 뒤에는 세구의 시신과 산산조각난 가족을 남겼다. 그는 탈출했다. 고친족의 피로 물든 돈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운명은 그가 예상치 못한 덫을 놓았다. 김성관은 뉴질랜드 당국에 체포되었는데 살인 혐의가 아니라 2년 전 그곳에서 저지른 사소한 절도 혐의 때문이었다. 과거의 작은 범죄가 우연히 잔혹한 살인자를 빛으로 끌어내는 쇠사슬이 된 것이다. 그 운명의 날 김성관 내면에서 어떤 악마가 깨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과거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1984년생인 김은 한국의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자랐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지만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모순과 어두운 구석으로 가득 찬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결혼하여 예쁜 2 딸을 두었다. 겉보기에는 많은 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젊은 가정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문 뒤에서는 게으름과 환상에 의해 길러진 탐욕스럽고 사악한 악마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김성관은 항상 부유한 소셜미디어나 드라마에서 본 화려한 삶을 갈망했지만 정직하게 일하기는 싫어했다. 그는 빚더미에 빠져들었고 재정적 압박은 점점 더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생계를 유지하고 작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정직한 일자리를 찾는 대신 그는 다른 길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살인 강도객이 그의 머릿속에서 싹튼 고그 목표는 다름 아닌 자신의 친어머니였다. 그녀는 상당한 액수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고 김의 눈에는 그것이 그의 모든 재정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탈출구이자 황금 열쇠였다. 그는 혼자 계획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의 아내 32세 또한 이 잔혹한 음모의 공범이라고 믿고 있다. 가장 명백한 증거는 김이 사용했던 태블릿 PC에 있었다. 이 현대 문명의 도구는 중세시대의 범죄에 대한 침묵의 증인이 되었다. 그의 검색 기록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하고 냉혈한 계획을 드러냈다. 그는 찌르는 법경동맥 기피망치와 같은 키워드는 물론 한국과 뉴질랜드 간이 범죄인 인도 조약까지 검색했다. 그는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빠르고 조용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도주 경로를 세심하게 계획하고 각 단계를 계산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범행을 준비하기 위해 아내를 상대로 목을 조르는 기술을 연습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 행위는 극에 달한 도덕적 타락과 완전한 인간성 상실을 보여준다. 경고 신호는 있었고 경종은 울렸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치밀하고 잔인하게 살해할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희생자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 밤낮으로 그들의 목숨과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는 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55세 어머니는 아마도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며 그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옷을 빨아주었을 것이다. 그의 14세 이복동생은 아마도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날들을 순수하게 보내며 김을 존경하는 형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57세 의붓아버지는 아마도 여전히 김을 친아들처럼 여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들은 믿지 말았어야 할 한 인간에게 온전한 신뢰를 주었고 그 대가는 자신들의 목숨이었다. 2017년 10월 21일 김성관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그는 용인시에 있는 어머니의 아파트로 갔다. 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 대화가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결과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그는 칼로 어머니와 14세 동생을 살해했다. 두 생명이 가장 가까운 혈육의 손에 쓰러졌다. 범행 후 그는 당황하거나 후회하는 기색 없이 집을 뒤져 귀중품을 챙긴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범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의붓아버지가 곧 사건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를 평창군의 한적한 휴게소로 유인하기 위해 만남을 주선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길러준 남자를 계속해서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외딴 곳에 유기했다. 하루 만에 3명의 목숨이 앗아갔고 그 모든 것은 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었다. 가족을 모두 없앤 후 김성관은 도주 계획을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계좌에서 1억 9천만 원을 신속하게 인출했다. 그 돈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다. 이틀 후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어린 딸은 비행기에 몸을 싣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 뉴질랜드로 떠났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희망했다. 뉴질랜드에서의 첫 며칠은 아마 김성관이 기대했던 대로 흘러갔을 것이다. 그는 돈이 있었고 곁에는 작은 가족이 있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중 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집을 구하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과거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 한국 경찰의 수사는 이웃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면서 시작되었다. 며칠 동안 피해자 가족을 보지 못한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아파트 문이 강제로 열렸을 때 그들 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부패가 진행 중인 두 구의 시신과 함께 지독한 시취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경찰은 신속하게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다. 첫 번째 단서는 비정상적인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어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직후 그녀의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 흔적을 추적한 경찰은 곧바로 피해자의 친아들인 김성관을 주요 용의자로 특정했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가 범행 이틀 후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가족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강도 살인 사건이었다. 한국 경찰은 즉시 뉴질랜드 당국에 연락하여 김성관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양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는 복잡한 규정이 있었고 뉴질랜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김성관이 범인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했다. 한국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성관이 2년 전 저지른 절도 혐의로 뉴질랜드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그는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것은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가 뉴질랜드에 수감되면서 한국 경찰은 범죄인 인도 서류를 완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마침내 2017년 11월 1일 뉴질랜드 법원은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성관에 대한 임시 구속영장을 승인하고 범죄인 인도 절차를 기다리게 했다. 2018년 1월 11일 김성관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공항에 내렸을 때 그의 얼굴에는 후회나 두려움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는 여전히 냉담하고 도전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초기 신문 과정에서 그는 어머니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내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거짓말은 금방 탄로 났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의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가져온 태블릿 PC에서 나왔다. 그 태블릿의 검색 기록은 그의 잔혹한 계획 전체를 드러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김성관은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죄를 자백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분노를 일으켰다. 사람들은 아들이 돈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모두 살해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이례적으로 김성관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회에 그의 범죄의 잔혹성을 경고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장 검증은 대중의 격렬한 반응 속에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소리치고 욕설을 퍼부으며 이 냉혈한 살인자에게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성관과 그의 아내에 대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정에서 김성관은 자신의 모든 범죄를 인정했지만 아내는 관련이 없다고 계속해서 감싸려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의 아내 또한 공범으로구와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녀는 남편이 태블릿으로 검색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가 자신을 상대로 목 조르기 기술을 연습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녀는 또한 그와 함께 돈을 인출하고 뉴질랜드로의 도피를 계획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찰은 김성관에게 사형을 그의 아내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범죄가 잔혹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를 파괴했기 때문에 특히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아들이 어머니를 형이 동생을 사위가 장인을 살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 그러나 2018년 5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의 사형 구형 대신 김성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 이유는 피고인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성관의 아내는 공모 혐의로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김성관과 같은 잔혹한 살인자는 살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잠재적 범죄자들을 경고하기 위해 더 엄중한 판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김성관은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며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김성관은 사형 집행실에서 마지막 식사도 마지막 유언도 남기지 못할 것이다. 대신 감옥에서의 매끼니는 그가 저지른 일들을 상기시키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매일 밤 차가운 감방에서 그는 자신이 살해한 3명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망령과 마주해야 할 것이다. 정의 앞에서 그의 마지막 말은 참회의 말이 아니라 자신과 아내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서투른 거짓말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지만 그 거짓말은 태블릿 PC에 꼼꼼하게 준비된 계획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아내가 관련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죄의 길로 함께 들어선 사람을 보호하려는 마지막 노력이었다. 그러나 그 거짓말들은 정의를 속일 수 없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무엇이 한 아들 남편 아버지를 악마로 만들었는 가놓쳐버린 경고신호는 없었는가? 사회는 미래의 비슷한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김성관은 여전히 한국의 한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 그의 아내는 형기를 마친 후 자신이 공모한 범죄의 그림자 속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들의 두 딸이 비극의 가장 무고한 희생자들은 부모의 사랑 없이 자라나야 하며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과거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은 가족관계의 취약성과 인간 탐욕의 무한한 잔혹성을 고통스럽게 상기시키는 사건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 비극의 규모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희생자들은 충격적인 사건의 통계 수치에 불과하지 않다. 그들은 이야기와 꿈 그리고 잔인하게 끊어진 관계를 가진 인간이었다. 55세의 어머니는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첫 결혼에서 김성관을 낳은 후 그녀는 두 번째 남편과 새로운 행복을 찾고 막내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노후의 안락함과 자식들에게 작은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 평생 열심히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다. 용인의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평생의 노동의 결실이었고 그녀가 행복하다고 믿었던 가정을 가꾸던 곳이었다. 그녀는 아마도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린 아들 김성관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그녀는 두 손녀를 한없이 사랑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몰래 세우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14세 이복 동생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있었다. 그는 중학교에 다니며 친한 친구들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는 아마도 김성관을 형으로서 따라야 할 모범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는 그 형이 자신을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며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채 꺾여버린 미래였다. 그리고 57세의 의붓아버지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김성관을 친아들처럼 받아들였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그는 아마도 김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려 했고 조언을 해주었으며 그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했을 것이다. 그 신뢰는
한적한 휴게소에서의 비정한 칼날로 되돌아왔다. 2017년 10월 21일 김성관의 범죄 여정은 치밀하게 계산된 냉혈한 행동의 연속이었다. 그날 아침 그는 아내에게 일을 처리하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어머니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아마도 그들의 관계에서 익숙한 주제였던 돈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거절하자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무기인 칼을 꺼내 자신을 낳아준 사람을 공격했다. 비명을 듣고 달려나온 동생 역시 형의 관계의 희생양이 되었다. 범행 후 그는 당황하거나 후회하는 기색 없이 집을 뒤져 돈과 귀중품을 챙겼다. 그의 다음 행동은 그의 잔혹함과 계산적인 면모를 더욱 드러냈다. 그는 의붓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정해둔 장소로 유인하기 위해 어떤 이야기를 꾸며냈다. 아마도 어머니와 동생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급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것이다. 의붓아버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즉시 길을 나섰다. 평창군 휴게소에서의 만남은 마지막 함정이었다. 그곳에서 김성관은 그날의 세 번째 희생자인 그를 살해하고 가족을 말살하는 계획을 완성했다. 3명을 살해한 후 김성관은 아내와 2 어린 딸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자기 아이들의 할머니와 삼촌을 죽인 아버지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과 놀아주고 돌볼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인격 분리는 병적이고 무서운 심리를 보여준다. 그와 그의 아내는 신속하게 짐을 꾸려 도피를 준비했다. 그들이 미리 비행기표를 예매해 두었다는 사실은 이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다. 이틀 후 가족은 공항에 나타났고 마치 다른 여행객 가족처럼 보였다. 그들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비행기에 올라 뉴질랜드로 날아갔고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남겼다. 뉴질랜드에서의 김성관의 첫 며칠은 아마도 그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갔을 것이다. 그는 돈이 있었고 곁에는 작은 가족이 있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중 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집을 구하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정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몰랐다. 2년 전의 절도아마도 그가 오래전에 잊어버렸을 범죄 행위가 시한폭탄이 되었다. 뉴질랜드 경찰이 수사 끝에 그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체포했다.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한국 경찰에 의해 심각한 살인사건으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덜슨 다쳤다. 김성관의 범죄의 인도 과정은 치열한 법적 다툼이 되었다. 그는 아마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알고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에 저항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 측이 제공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뉴질랜드 법원은 범죄인 인도 요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한국으로 송환되던 날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날이었다. 언론은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냉혈한 살인자의 모습을 담기 위해 공항을 에워쌌다. 경찰이 공개한 그의 얼굴은 악의 상징이 되었다. 신문실에서 태블릿 PC의 증거와 마주한 김성관은 마침내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그는 어머니 동생의 붓아버지를 어떻게 살해했는지 상세히 진술했다. 그러나 그의 자백 속에서도 후회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영화를 해설하듯 냉담하게 자신의 행동을 이야기했다. 그의 태도는 수사관들을 소름돋게 했다. 그의 아내는 신문 과정에서 처음에는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고 부인하려 했다. 그러나 증거들은 그녀가 계획된 인출 도피 과정에 가담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을지라 도그녀의 침묵과 공모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법원은 그녀를 공범으로 결론 내리고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성관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은 법적으로는 사건을 종결시켰지만 한국 사회의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사법체계가 그와 같은 잔혹한 살인자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오직 사형만이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정한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사건은 다른 끔찍한 살인사건들과 함께 한국에서 사형 집행 재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은 문명세계의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 사실상의 사형 폐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김성관의 감옥 생활은 희망도 미래도 없는 끝없는 나날의 연속일 것이다. 그는 자신의 범죄와 자신이 살해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과 함께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 가혹한 형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것은 살인자의 운명이 아니라도 무고한 아이들의 운명이다. 김성관의 2딸은 아버지가 살인자이고 어머니가 공범이라는 끔찍한 진실 속에서 성장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과거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며 사회의 편견과 심판에 맞서야 할 것이다.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누가 그들을 돌보고 보호해 줄 것인가? 그것은 답이 없는 질문이며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이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은 한 가족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극이다. 그것은 때때로 악이 낯선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곳에서 싹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항상 경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한번 잃어버리면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함을 상기시킨다.